제일 먼저는 류케르의 생애를 좀 말씀드려서 조금 낯설고 잘 안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분의 이제 학문의 여정이 크게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알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은유라는 가지고 철학을 하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좀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상징과 은유와 이야기, 상징과 은유와 이야기. 이게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살아갈 때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유도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활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은유도 많이 사용하고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여기 도서관인데, 각종 텍스트,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게 다 텍스트인데, 이 기록으로 고정된, 매체로 고정된 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야기로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줄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내러티브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분의 중심 사상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 학기 2016년도 2학기에 한 연구소에서 12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얼마만큼 이게 또 흥미도 되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또 다가올지 이렇게 좀 철학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낯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늘 좋은 강의를 들으시니까 아마 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애 부분은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사상으로 들어가서는 좀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예. 이 폴 리케르에 관한 유명한 해설서가 우리 한국에도 출판됐는데 해석의 영혼 폴 리케르라고 이제 한 학자, 칼심스라고 한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 분이 이 리케르라고 하는 분의 사진을 보고 자기는 리케르의 눈빛에 반했다. 눈빛에 반했다. 이 눈빛이 어떤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이 없는 눈빛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욕심 없는 눈빛에 내가 끌리고 리케르를 좀 이렇게 깊게 알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욕심 없어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강력한 눈빛이기도 한데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았던 리케르라고 하는 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913년에서 2005년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장수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을 협력과 믿음의 사상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남 비판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마음씨도 좋고 남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니 이걸 파괴해버리고 막 뒤집어버리고 막 이걸 막 끝장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격도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래서 이제 과격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입니다. 일평생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지만 또 믿는 그래서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하고도 대화도 하지만 굉장히 믿는,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난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진짜가. 그냥 믿어도 될 건데 배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하기보다는 협력하고 믿는 그런 차분한 그런 이제 인품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폭넓은 관심 분야. 아까 우리 김상환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지만 철학, 종교, 문화, 역사, 이 손을 안 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학기에 이분의 책을 읽으려고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책 한 권에 막 굵직굵직한 이론가 막 한 대여섯 명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에 박아 넣어가지고 그걸 읽으라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관심 분야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루었던 그러한 사상가였고요. 특별히 이제 종교적 믿음의 가치. 보통 이제 프랑스의 급진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굉장히 파괴하는 입장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교적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넌 왜 그렇게 종교 같은 것을 옹호하고 인정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성격을 가진 폴 리케르인데요. 그래서 이제 폴 리케르는 상상 파괴주의자가 아니다. 저기 있는 저 데리다라든지 여기 있는 이제 뭐 보드리아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한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다 깨어버리는 그런 이제 과격성을 갖고 있는 사상가라면 폴 리케르는 그렇지 않고 아주 협조를 잘하고 협력적이고 믿음의 그런 이제 기존의 가치를 굉장히 또 존중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리케르는 기존의 철학 전통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을 매우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을 막 뒤엎어버리고 전통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그 위에 또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아주 차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남이 한 얘기하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했던 얘기를 정성스럽게 이해하고 해석해주고 그 위에 한 칸 더 올립니다. 그 위에 한 칸 더 올려가지고 조용하게 다리를 놓고 또 나만의 독창적인 주장이다 소리를 높이면서 내 이야기만 쭉 독백하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 더 올려서 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잘 해석해 주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독창성이 번뜩번뜩하는 그러한 이제 면모를 고루 갖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폴 리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케르는 독창성이 없다. 리케르는 늘 남의 작품을 해설하고 모방만 하지. 그래서야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철학자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적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쭉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리케르는 늘 남의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독창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리케르는 그렇지 않고 모방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견을 꼭 하나씩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그 말을 충분히 잘 받고 소화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내놓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여기 있는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리케르는 믿음의 철학자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리케르하고 좀 반대편에 서 있는 분이 저 세 분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리케르가 의심의 대가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심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송두리째 의심합니다. 철저하게 의심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의심의 세 명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의 천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던 오늘날 현대 철학의 조상들인 것이죠. 이 세 의심의 대가들을 리케르는 충분히 공부하면서도 하지만 저 의심의 세 대가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종교도 신뢰하고 또 철학적 전통도 신뢰하고 서양 문화도 신뢰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전통을 잘 내가 전수받아가지고 이것을 더 다듬고 발전시켜가지고 새로운 것을 좀 알아가는 그런 차분한 스타일의 이런 이제 철학자가 바로 폴 리케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존의 사고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라면 의심의 철학자라면 리케르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케르는 종교 전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양에 있었던 형이상학 전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유 전통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거짓, 작품의 허구, 작품의 위선 이런 것을 폭로해내면서 그런 이제 폭로의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작품의 숨겨진 뜻을 잘 밝혀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품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알려주는 그런 철학자가 바로 리케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해석학자라고 하는데요. 책입니다, 책. 기록된 작품. 그래서 우리가 또 리케르는 책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인문학 강좌도 듣고 또 책도 읽고 도서관에 가서 오느냐?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와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이해하면 안 되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케르는 그러한 길을 짧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곧바로 나를 이해하는 길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빨리 도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도달이 안 되고 자기의 길은 긴 돌아가는 길, 우회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 책도 읽고 저 사람 책도 읽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아득하게 남의 생각들과 사상들을 공부하고 쭉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몇십 년을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해로 돌아오게 되는 굉장히 먼 우회로를 걸었던,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을 자기는 일부러 뺑 둘러가지고 엄청나게 돌아서 가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작품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통로다. 그래서 아마 이만큼 또 우리가 책에 대한 의미를 격상시킨 또 이런 이제 말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리케르는 명언도 많이 제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케르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만약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 이런 명언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재밌는 좋은 명언을 많이 제조하는데 기록된 작품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통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이것은 이제 바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바로 책을 통해서 세계와 나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기록된 작품은 삶의 반영이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 기록된 작품은 우리가 책에 쓰여진 내용은 삶의 의미를 반영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다 삶의 의미를 반영한 책들이라는 거죠. 또 삶은 기록된 작품 속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를 가진다. 한마디로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던 리케르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학자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리케르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애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13년에 프랑스 남부 리옹의 발랑스라고 하는 곳에 프랑스 남부 출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랑스는 가톨릭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이분은 개신교도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개신교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라다가 1929년과 30년에 처음으로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의 고등사범학교, 파리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지성인들은 거의 다 고등사범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등사범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좀 교육 체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흔히 프랑스의 중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어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중학 시절에는 불문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불문학을.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철학학교라고 부릅니다. 철학을 배우는데 과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같은 비중을 가진 것이 바로 철학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해서 철학 시험을 치게 되면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사람이 논술 시험을 쳐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처럼 지문을 줘가지고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한 두 줄 딱 던져버리면 그걸 쭉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처럼 바로 학생들이 써가지고 인문학적인 책처럼 써서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면 합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논술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철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돼서 과외를 한답니다. 철학 과외를 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아는 선생님들하고 프랑스 고교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고등학교가 학생이 배우는 철학책인데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고교 철학. 굉장히 대학생들이 봐도 어려운 그런 내용을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철학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철학 공부를 했고 파리 고등사범학교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암만 열심히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동안 재수하고 이렇게 계속 시험을 응시했지만 낙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프랑스에서는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인의 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좌절을 했던 그러한 이제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언어를 대단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는 굉장히 잘했는데 철학이 조금 이렇게 부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간 좀 철학적인 정신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정신이 아니었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학을 좋아하니까 책도 많이 읽고 철학을 할 때도 남의 책을 열심히 보면서 철학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독일 철학을 제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철학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철학은 수학과 문학과 수학의 결합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철학에 있어서 문학의 어떤 이제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어떤 이제 글을 보게 되면 자주 수학이 나옵니다. 수학이.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몇몇 선생님들과 읽고 있는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을 제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미분이 나오더라고요. 나 이 고등학교 시절 이게 미분을 잘 본 적이 없는데 그만 책을 다 못 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존재와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길래 한번 얼마나 좋은 책인지 보자 하고 서점에 갔다가 탁 펼쳤는데 수학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집합 기호 이런 거. 그래서 역시 이거는 또 내가 볼 책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덮었는데 이렇게 이제 프랑스 철학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문학입니다.
끝없이 문학이 창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케르도 굉장히 문학적인 철학자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상징이라든지 은유라든지 내러티브 다 이게 문학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철학을 했던, 그래서 문학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을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결국에는 빠른 시간 안에 철학 석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대학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철학 석사를 취득하게 되고, 리슐레어와 라그노에게서의 신의 문제라고 하는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철학 석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기독교적인 믿음의 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분이 바로 리케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소르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기독교 철학자인 실존주의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 그래서 특별히 이 가브리엘 마르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어떤 철학적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분 영향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여기에 이 이제 마르셀의 철학 모임이 굉장히 유명한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서로 모임을 가지냐면, 가급적이면 절대로 학자들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뭐 프로이트가 어쨌다, 뭐 오늘 제가 뜻이 리케르가 어쨌다, 하이데거가 어쨌다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발표하는 그 모임을 가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이제 감성과 자질을 이렇게 일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리케르가 출세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에 최상위 교사 자격시험을 치는데 거기에서 차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 학교에 이제 교사로서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책을 내게 됩니다. 논문을 기고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 사회주의와 평화주의에 대한 논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케르는 첫 번째 문필 활동을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기독교 사회주의 그 레스프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기독교적이면서도 사회개혁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자로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평화주의를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거의 이제 평생을 평화주의적인 이제 자세를 견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논문들을 계속 쓰고 있다가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징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평화주의자인데 이제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징집이 되는데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독일군에. 포로가 되는데 거기에서 또 리케르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독일 포로가 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그래도 이제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포로로 지내면서 거기서 포로들을 위한 대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왜냐하면 지식인들도 많이 포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포로 수용소 대학교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수용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거기에서 설립을 했던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자기가 끌려간 수용소에 뭐가 있었느냐? 독일 책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많이 보게 되고, 드디어 여기에서 이 후설의 이념들이라고 하는 책을 독일어 책의 여백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빽빽하게 그 포로 수용소의 현장에서 사전도 막 이렇게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여건에서 책의 여백에다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출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설의 저작을 거기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 아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고 아주 인정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종이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책을 번역해서 책을 2권을 쓰게 됩니다. 호로스홈스에서. 우리로 치면 군대에서 책 2권 쓰고 나온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와 실존주의 철학, 가브리엘 마르셀과 칼 야스퍼스를 썼는데 막상 리케르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야스퍼스 제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이 책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래서 큰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적 배경 속에서 리케르는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 이제 교수가 되어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제 리케르의 본래적인 생각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의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의지. 도대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의지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기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이라는 책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자신의 학문적인 그런 업적을 다 모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위를 받기 전에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학문이 쌓이게 되면 그때 자신의 결정판으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이 이제 전반부가 완성이 되고 후반부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류를 면치 못하는 인간과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이 악의 상징은 우리 이전에 대구에 오셨죠. 현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오셨던 양명수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의 상징부터 리케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상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징.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의지의 철학에서부터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오류에 빠지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인간의 구조를 좀 정밀하게 살펴봅니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어려운 균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너무나 오류를 잘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너무 막 이렇게 학자 이름 나오고 이러면 좀 그럴 테니까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들께서도 살다가 한번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그럼 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잘못에 대한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를 타고 있고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논리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기호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발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악의 상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철학은 악의 철학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악. 왜 이 세상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악이 있어가지고 이 악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많은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악의 상징은 바로 악의 고백을 통해서 악이 어떤 언어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악이 고백이 되고 있는데 논리의 언어로 고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념의 언어로 고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은 상징을 통해서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이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르케르는 여기에서 비로소 해석학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악이라는 걸 알려면 해석학을 해야 되는구나.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냥 우리가 투명하게 악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알려면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네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에 우리가 거칠 수 있는 생각을,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딱 이렇게 붙잡으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언어를 고찰하면서 도대체 왜 저런 상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 상징을 해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투명하게 뭔가를 알려고 하는 생각에서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해야 되고 언어라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상징을 출간하면서 대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 철학자가 되어서 강의실이 미어터지고 막 그때 확성기를 막 설치하고 제자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흥행을 좀 하게 되는데요. 또 이 프랑스에서는 교수가 스타처럼 그렇게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스타 지식인들을 보게 되는데 르케르는 뭐 그렇게까지 됐다고 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서 배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사단이 생기게 됩니다. 악의 상징론을 쓰고 나서 나는 상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해서 이제 뭘 쓰게 되느냐, 프로이트에 대한 이제 책인 해석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부제가 이제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인데요. 르케르는 굉장히 일찍 프로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프로이트 소개를 받았거든요. 혼자서 차곡차곡 정신분석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정신분석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우연하게 이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그 정신분석가가 있죠. 자크 라캉. 자크 라캉하고 알게 돼가지고 라캉은 당시에 이렇게 세미나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유명 지식인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강연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프로이트를 이제 연구하고 있던 르케르는 라칸과의 악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어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굉장히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르케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너무 괴롭혀서 또 르케르는 이 라캉의 세미나를 듣는데 자기도 프로이트를 공부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럼 라캉이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르케르 선생님, 오늘 제 강의 잘 들었습니까? 이러면 선생님 제가 들었는데 오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전화 톡 끊어버리고 또 이제 세미나를 안 오게 되면 막 전화 메시지 같은 걸 남겨서 르케르 오늘 또 내 세미나에 안 왔네요. 당신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 독서를 막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괴로워했었는데 프로이트가 열심히 이제 르케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프로이트에 관한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캉이 그 책을 세미나에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규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락강의 제자들도 동참해가지고 르케르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정신분석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락강과의 악연이 굉장히 이제 르케르에 고통을 주고 완전히 관계가 절연되고 나서야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락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르케르는 뭘 했느냐? 실험대학, 낭테르의 실험대학 문과대 학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낭테르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면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아주 발화점이 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또 이렇게 학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학교 하나를 개척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68혁명 때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저항적이었냐면 학장이 걸어가고 이제 붙잡습니다.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을 교수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왜 들어야 되죠? 이렇게 얼만큼 그때의 대학생들이 도발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교수님을 딱 불러가지고 왜 당신이 교수난 학생입니까? 당신이 때보다 뭐가 뛰어나네요? 이렇게 막 따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르케르가 학생, 난 자네보다 책을 좀 많이 읽었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원래부터 선생이라든지 더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라네. 이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풀어줬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 르케르에게 쓰레기통을 들어가지고 머리 얹어버렸어요. 그래서 르케르가 강의를 하러 오다가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경찰 병력이 오게 되고 이러면서 대학 사태 때문에 르케르는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8혁명 때 르케르는 큰 타격을 입었고 오히려 이제 이때 스타처럼 부상했던 사람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막 이렇게 지성인들 사이에서 막 이름으로 떠가는데 르케르는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는 고통을 크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1970년대 학장직을 사퇴하고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벨기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이렇게 유랑 생활하면서 드디어 살아있는 은유의 철학을 계시하게 됩니다. 상징에서 은유가 된 것이죠. 상징에서 은유. 상징의 철학보다는 나는 한 단계 더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은유의 철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 참 이렇게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시적인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강의하다가 은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은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남자는 늑대다 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바랬던 대답은 뭘까요? 남자는 늑대다라고 하는 말은 은유다 이걸 바라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사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는 늑대다. 그래 사실은 이제 제가 바랬던 대답은 남자는 늑대다라고 하면 은유라고 대답해 주길 바랐는데 사실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막 강의를 하는데 누가 떡이라더만 꼬마애가 그때 같이 들었는데 자크 락강은 새우깡이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야 네가 좀 은유를 아는구나. 이 이제 이런 은유의 세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은유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하나의 이제 특성인데 은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르케르를 한번 시작하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다 거슬러 옵니다. 뭐 하나 손을 댔다고 하면 저 그리스 시대부터 쫙 거슬러 와가지고 이 책도 굉장히 어려운 이제 책입니다. 근데 이래서 이때는 이제 해외에서는 명성이 높아지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오히려 프랑스 국내에서는 명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에 67세의 나이로 은퇴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때부터 르케르의 전성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6.8혁명 이후에 결국에는 쓰레기통도 뒤집어 쓰고 아주 이제 선생으로서 최고의 모욕을 당한 거죠. 더는 견디지 못해서 또 이제 학내 사태에 경찰을 불렀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보수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어가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국내를 이제 떠나서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는 시점에 드디어 1980년대에 저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성공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전성기를 부과하게 되는 세 권의 책이 바로 1980년대에 나온 시간과 이야기 3권입니다. 이 3권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걸 다 강의하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지만 굉장히 풍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철학의 문제와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의 문제를 융합시켜가지고 미케르의 주저는 바로 이겁니다. 시간과 이야기 3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 시간과 이야기 3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프랑스에서도 명예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나가게 되는 이 3권이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하게 되느냐? 이 책을 내게 됩니다. 기퍼드 감독인데요. 바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쓰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혹은 시간과 이야기에 개진된 생각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 치료 같은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인간을 뭐로 보냐면 하나의 이야기로 봐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면 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굳어있는 자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야기 치료를 배워서 학생 한 명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늘 갈등이 있다는 이 학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죠. 그래, 네 아버지하고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 해봐라 하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나와 놀아주지 않고 엄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언제나 주된 하나의 플롯이 뭐냐? 아버지가 엄했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플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치료의 기법에 의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진짜 그게 다가 아버지가 니하고 한번 재밌게 논 적이 없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아버지와 재밌게 놀고 좋았던 기억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게 되니까 자기 이해도 바뀌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간호에서도 한 사람을 아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아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간호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안다면 정말 환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건축에도 응용돼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통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인 시간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철학의 핵심 문제인 시간 문제를 새롭게 한번 풀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과 이야기 세 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리페르의 생애인데요. 이분이 어디 태어났고 뭘 했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한번
이론만 배우기보다는 사람을 한번 먼저 좀 만나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하나의 이제 그 차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의 큰 줄기를 뭐로 잡았냐면 상징과 은유와 텍스트와 이야기 이걸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상징과 은유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나눠드린 프리즘을 한번 보시면서 사상 내용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르케르는 제일 먼저 이제 의지의 철학 세 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의지의 철학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비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몸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의지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의지는 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정,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죠. 몸을 움직이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결정하고 몸을 움직이고 이제 내가 동의한다, 오케이 하는 이제 이 세 가지하고 큰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것의 배후에는 비의지적인 것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것의 배후에는, 결정의 배후에는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동기부여.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대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동기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오늘 내가 내대로 여기 통청 아카데미로 온 것 같은데 무언가 100% 나의 결정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전하게 나의 의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몸을 움직일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몸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잘 깨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명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나는 분명히 내 몸과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동의해도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필연성. 네. 필연성.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비의지적인 것이 작동하고 있더라.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리케르 선생님, 당신의 생각은 스피노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래 말을 했어요.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지 있는데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유의지는 없고 무언가 더 깊은 원인에 의해서 네가 뭘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 것 같다.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도 하고 움직여 보기도 하고 동의도 해보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항상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나는 무슨 동기를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왠지 외부에서 나의 결정을 자극을 줘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고, 이건 진짜 결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도 내가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은 난 동기부여가 어디서 된 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좀 결혼해라고 했던 말이 동기부여가 됐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가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대학 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사회가 대학 가야 된다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바로 내 의지하고 다르게 대학을 갔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많은 결정과 움직임과 동의 뒤에 바로 비의지적인, 내가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관계되고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몸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르케르는 하나의 신비라고 보았습니다. 신비.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르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셀은 철학의 문제하고 신비를 구분했습니다. 철학의 문제. 바로 내가 철학적으로 몸을 갖고 있다는 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몸을 갖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의 신비이지 풀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의지와 비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이 균형이 굉장히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류에. 그래서 이제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리케르는 원죄론을 주장하는 거냐? 아닙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관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한번 우리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좀 이따 질문을 받겠지만 제가 필히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주신 그때가 강의라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정의하시죠? 아무 분이나 한번 편하게 한번. 예, 제가 워낙 말만 많이 해가지고 예.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궁극적인 대답이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대답이라고 하면 이의경쌤 어떠십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인간이란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인간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또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인간이란 이런 것 같다.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은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감정의 존재. 예, 이제 이경생님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생각하는 존재 말씀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존 로건 에콘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할 줄 아는 존재,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이렇게도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니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다.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니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약속 안 지켰는데 극단적인 폭행을 가해가지고 돈 빌리면 원래 돈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가고 그랬고 내일 여기서 모이자면 모이지도 않았는데 극단적인 폭행을 가해가지고 고문을 통해가지고 드디어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하고 약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하고 약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직 인간과만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바로 인간은 엄청난 구문과 학대를 통해서 약속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르케르는 바로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바로 이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류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잘못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잘못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가 바로 악의 상징입니다. 악의 상징. 예.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리케르는 현상학에서 해석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이제 그 악의 상징은 이 리케르의 상징론의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리케르가 상징의 세 가지 차원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다 다루지 못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적 상징, 하고 정신의 상징이 있습니다. 정신의 상징. 그 다음에 시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 종교, 우주의 상징.
우주와 종교의 상징과 관련된 부분이 악의 상징이고요. 정신의 상징이 해석에 관한입니다. 해석에 대하여. 시적 상징은 이제 바슐라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적 상징을 이렇게 이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상징은 심볼이라고 합니다. 심볼.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함께 던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심발로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1차 의미와 2차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차 의미가 있고 2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의미가 있고 1차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함께 던진다는 거죠. 의미를.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녹화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괜찮아요. 예,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장모님과 이렇게 애를 봐주고 계신데 제 딸을 낳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만 수저를 안 놔드렸어요. 장모님이 그날 배가 아프셔서 드실지 안 드실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 상 위에 자 수저가 제 거하고 아내 거하고 깔끔하게 얹혀져 있습니다. 장모님께 없습니다. 그럼 장모님은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화가 나셨어요.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없어야 되는 인간이냐? 도대체 이 이제 나의 자리에 없는 수저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래 되면 장모님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난 수저를 그냥 안 놨을 뿐입니다. 놓으면 되죠. 턱 놓는다고 해서 장모님 기분이 풀리실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놓아진 수저는 바로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로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놓아진 수저가 없고 2차적 의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은유로 가는 거죠. 메타라고 하는 트랜스 넘어가게 되는 거죠. 1차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2차 의미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은유가 되는데 이까지는 일종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2차 의미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논리의 언어나 개념의 언어에서 일이 안 생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시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하나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시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차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악의 상징은 바로 종교 현상학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상징, 특히 고백에 있어서의 상징의 언어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고 정신 상징은 꿈의 상징입니다. 프로이트의 꿈을 하나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상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욕망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욕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꿈에서 상징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꿈의 상징을 해동하는 기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꿈 상징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마지막으로 시적 상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를 딱 읽는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수가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분수가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그 이상의 어떤 의미, 저 높은 하늘에 도달하려다가 뭐 나는 못하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상징을 보게 된다면, 2차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바로 이런 이제 2차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징의 의미를 깊이 천착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징 부분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우주적 차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초자연적인 상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전을 본다는 건 뭘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쉽게 우리 가까운 일체로 하면 절을 본다고 하는, 절이나 성당, 교회를 본다는 것은 온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그 안에서 온 우주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으로서. 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종교 의례 이런 것들은 바로 고대인들에게는 전 우주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을 본다든지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타내는 상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징은 우주가 그냥 물질만 그대로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상징을 잘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빠져 있는 이런 테이블에서 수저 하나 빠져 있는 테이블에서 거기서 뭔가 2차적인 의미를 읽어내게 되면서 바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차원까지 함께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공부하고 개념을 잘 알아봐도 알 수 없는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적인 차원을 드러내는 욕구를 드러내는 상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넘어서게 되면 바로 시적 상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상징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은유. 그래서 이제 리케르는 이 은유 이론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유 이론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성립했는데요. 오늘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은유에는 상징에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실의 세계와 사실 너머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세계, 사실 너머의 세계,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쪽 발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쪽 발은 여기 대고 있고 한쪽 발은 여기 대고 있는 객입니다. 하지만 은유는 이것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떠난다는 면에서 상징보다 한 단계 훨씬 더 언어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적 세계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한 발은 언어 밖의 세상, 한 발은 언어 안의 세상, 이렇게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상징이라고 하면 바로 은유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징이다. 그래서 은유를 언어의 장식이라고 한다든지, 은유를 그냥 하나의 의미의 확장이라고 한다든지, 은유는 단어에만 있다고 한다.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은유 이론이 있었는데, 리케르는 이 은유 이론을 혁신합니다. 먼저 리케르는 은유의 의미는 문장에 있다고 봅니다. 문장에. 은유의 의미는 문장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바다라고 해도 바로 눈물은 바다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반환될 수 있다고 보고, 단어의 은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장의 은유가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것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봤냐면 바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총 맞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아파. 이렇게 이제 유행가 가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련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총을 맞은 탕 하게 쏴가지고 맞았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른 차원인데 이것이 서로 합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연결될 수 없었던 것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은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유는 의미의 혁신을 가져온다. 의미의 혁신을 가져온다. 우리 여기 시인이 계셔가지고 시적 은유가 어떤지는 한번 또 나중에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유에서 가장 리케르가 중요하게 보고 있어 바로 이런 의미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창조, 은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의미 창조의 세계를 가장 또 중요하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텍스트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가 있어가지고 텍스트는 좀 건너뛰고요. 바로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케르가 이제 이런 상징과 은유의 세계를 넘어가고 나서 그의 절정에 도달했던 그의 하나의 이제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게 도달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이제 내러티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제 내러티브 관련 철학 서적의 이름이 뭐냐, 바로 시간과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시간의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시간의 아포리아. 예, 시간의 아포리아. 이제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도 제일 먼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을 대비를 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순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관이라고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대비되는 시간입니다. 영혼과 대비되는 시간. 여기 이제 시간도 만들어진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고백록에 이제 시간에 관한 하나의 명상이 나오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기 전에는 나는 시간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니까 난 갑자기 시간을 모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은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고, 이 시간의 세 차원은 이제 기억과 기대와 이제 현재가 있는 것이죠. 현재, 과거, 미래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는 이것은 기억이고 이것은 하나의 기대로서, 그래서 이제 지나간 현재와 도래할 현재라고 하는 이제 이런 흔들리는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재. 그러니까 시간은 영혼의 떨림이에요. 바로 신에게 있는 영혼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에게는 영혼의 떨림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다 현재로서 전 시간을 다 관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떨림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허무하고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은 우주의 시간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은 심리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철학이 시간을 말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저기 한번 시계를 보십시오. 8시 10분. 저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것이 시계일까요? 철학에서는 저걸 시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양으로 고정시켜서 표시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시간을 저것이 나타내지 못한다. 저것은 그냥 계량화되고 숫자화된 하나의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것이 시간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시간이 뭔데? 이렇게 할 때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또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감각하게 되는 틀로서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이제 하나의 이제 시간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의 시간관과 심리적 시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시간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이제 리케르가 다 소개하게 됩니다. 현상학적인 시간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리케르가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인간의 시간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바로 어디서 찾게 되느냐? 이야기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로 나누게 됩니다. 허구 이야기. 역사 이야기하고 허구 이야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바로 뭘 만들어주느냐?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에는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되돌아갑니다. 시학을 보면 이제 서사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극론이죠. 시학은 주로 비극에서 가장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이것을 이제 미토스라고 부릅니다. 미토스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로 하면 플롯입니다. 플롯.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관한 가장 확실한 그런 이제 분명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플롯입니다. 비극론에서. 그래서 이제 플롯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 플롯이 도대체 뭔데? 플롯은 바로 모방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모방. 이것을 바로 미메시스라고 부릅니다. 미메시스. 네. 그래서 이제 니케르는 제일 먼저는 뭘 묻냐면 바로 시간을 묻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뭐지? 저기 계량적인 시간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시간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속에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는 뭔데? 이야기는 바로 플롯이다. 그러니까 플롯은 뭔데?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연결하게 되면 바로 플롯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음과 중간과 끝, 미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처음과 중간과 끝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과 끝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간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출발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이 시간의 문제를 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새로운 시간에 어떤 특징을 나는 뽑아주겠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인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이야기는 뭔데? 이야기는 바로 줄거리다. 사실은 등장인물 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오로지 줄거리가 잘 짜여져야 됩니다. 필연적이고 개연적인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잘 짜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줄거리는 뭔데? 바로 모방, 행동의 모방이 잘 연결되는 것이다. 행동의 모방이 잘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메시스와 미토스 둘 다 이제 M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미메시스와 미토스가 바로 이 이야기론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메시스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시간과 이야기 핵인데요. 바로 미메시스 1, 미메시스 2, 미메시스 3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리케르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가는 가장 뼈대가 되는 세 가지 틀이고 전체 책의 구도입니다. 미메시스 1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이제 스토리화 되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써 모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형상화라고 부르는데요. 전형상화.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하고 행동도 파악하고 모습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메시스 2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로 완전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형상화라고 부릅니다. 형상화. 미메시스 3은 뭐냐?
바로 만들어진 작품을 독자가 읽어드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후형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메시스 1, 2, 3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제 세 가지의 모방을 통해 가지고 이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나게 되고 이런 특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인간의 시간을 알게 된다. 이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역사 이야기는 이 이제 어떤 하나의 이런 우주의 시간과 심리적 시간의 중간에 있다면 허구 이야기는 가능 세계의 이야기로서 여기 심리 시간에 보다 좀 가깝습니다. 허구 역사. 자, 그래서 이제 시간과 이야기 1권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우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어떤 이제 시간에 있어서의 난제를 설명하고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역사학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현대 역사학을 볼 때 법칙 모델이 있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이 가장 과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최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중요한 선거가 있거나 선거한 결정을 내리실 때 그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역사는 최고의 과학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법칙의 모델로서는 역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아나라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거대한 지리의 어떤 이제 지리에 의한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역사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러티브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 그래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우리가 역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야기의 차원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면 역사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구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지금 보통 우리가 서사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 학이 전적으로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독서 이론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게 되느냐? 이야기된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된 시간이 바로 인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간과 이야기의 철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도달야 될 결론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러티브적 정체성 이런 것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제가 좀 너무 말도 빨라지고 좀 이렇게 두서없이 생각해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리케르 이제 궤적이고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쉬고 이렇게 이제 토론하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리케르의 일면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해석학적인 측면입니다. 이 텍스트하고 해석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혹시나 뭐 다른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이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케르를 읽게 되면 뭐가 좋으냐? 먼저는 이제 서양 문화에 대한 깊은 교양을 가지게 됩니다. 워낙 광범위한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제를,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문학적인 주제를 통해 가지고 철학을 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렇게 특히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냐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아주 깊이, 인문학적인 깊이가 뭔지를 철학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내러티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사람과 이야기가 맺는 관계를 새롭게 좀 알아가게 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